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후입니다. 자, 진단평가 보셨죠? 진단평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진단평가는 우리가 8월 15, 16, 17일 동안 대박학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진단평가의 목적은 9월 23일 날 수시원서 접수를 할 때 논술 전형으로 접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논술 역량을 평가해보기 위한 겁니다. 자, 논술을 많이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잘 쳤겠죠? 그리고 논술을 한 번도 준비해보지 않더라도 진단평가를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시험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100% 이게 정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70% 이상 맞습니다. 왜? 작년, 재작년에 보면 이게 7년 동안 우리가 기획해서 만든 건데 해를 거듭할수록 적중률이 맞추는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경희대를 지원하겠다는 학생한테 우리가 경희대는 너 적합도가 중이 뜨니까 외대로 해라. 근데 외대는 적합도가 상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외대 합격했습니다. 자, 물론 6논술 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6논술 다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게 진단평가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학교에 가서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도 가능성 있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쳐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단평가입니다. 자, 이제 진단평가 해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면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차이점을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뭘 찾는 거예요? 공통점부터 무조건 찾는 거예요. 차이점 서술하라고 해도 공통점 찾는 거예요. 왜? 공식이 그래요. 자, 비교하기 유형에는 차이점을 찾으려면 뭐가 선지한다? 공통점이 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공식이 뭐예요? 공, 기, 차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공통점부터 먼저 찾아라 이거. 그리고 그 공통점을 기준이 있죠.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뭘 만드세요? 차이점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차이점은 대칭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요령이고 200자 내외니까 정말 답이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 게 공통점 찾는 거 한 문장 이내로 한 50자죠. 한 문장이면 평균. 자, 그리고 이제 기준 1에 따라서 차이점을 제시문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다. 기준 두 번째에 대해서 제시문 가는 어떤데 제시문 나는 어떻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서 요거는 가와 나를 비교돼 줘야 되니까 좀 복문이나 중문으로 쓰겠죠? 그럼 75자 해가지고 총 200자 안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서요. 제시문 해설을 지금 이거 해줄 건 아니고 이거 테스트니까 여러분들이 제시문은 다 알고 있겠죠? 독해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 나와 있는데 제시문 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옆에 날개에 죽음에 대한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서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 해설서 참고하면 됩니다. 자, 제시문 나.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기계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런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시문 가의 논지를 요약하면 첫 번째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인간은 육체와 그리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죽음은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자,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시문 가인데요. 제시문 나를 보면 인간은 육체와 구별된 영혼을 가지지 않는다. 즉 인간 이꼴 뭐다? 그냥 육체에 불과하다. 이거를 뭐라고요? 이론론이라고 하죠. 한 개뿐이다. 이론론, 이원론. 이렇게 해서 대립항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은 인간은 결국 하나의 기계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건 인간은 기계다. 기계론. 인간 기계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고 정화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상태가 된다? 죽음은 정화라고 합니다. 정화. 그리고 순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 입장이죠.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이다. 근데 여기는 제시문 나는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독립되는 신비적 사건이 아니다. 그 과정이 아니고 기계의 고장과 같은 물리적인 사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 기계의 고장이다.
기계 고장, 기계 고장으로 본다 이거. 기계 고장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다 이거. 당연한 일이다 이거.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 이거. 이 제시문 해석은 끝났다 이거. 그럼 공통점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제 차이점을 찾아라고 해도 공통점 먼저 찾아라고 했죠. 그럼 공통점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네 답안지는 죽어버린 거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은요. 교수님 한글로 돼 있어요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즉 범주가 너무 넓다 이거. 공통된 범주가 너무 넓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가와 나는 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죽음은 정화된 것, 순수한 것, 긍정적인 것. 죽음은 당연한 것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보통 니네들은 어떠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니? 그래서 보통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얘네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범주가 나눠졌으니까 개념어가 두 개 나오는 거야. 죽음이라는 개념어와 두렵지 않다는 개념어 두 개를 결합시켜서 제시문 가와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공통점이다 이거지. 그래서 공통점을 찾을 때 죽음에 대해서 서술함 이렇게 쓰면 단순한 답안이고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이거. 자 좋은 점수는 이거다 이거.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내면 정말 수석하는 답안지다 이거. 그래서 자 이제 차이점에 공통점 찾았잖아. 그럼 차이점. 그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죽음은 분리다 이거. 죽음은 신체 소멸이다 이거. 신체 소멸이냐 그 다음에 육체에서의 분리냐 이렇게 해서 대칭가 나왔지. 분리냐 소멸이냐. 그럼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떠냐.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기계의 고장이다 이거. 기계의 고장이다 라고 생각.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대칭어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예시답안 쓰는 거 한번 보자. 답안 보면 첫 번째 문장 보자. 첫 번째 문장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자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통점, 인식이 다르다 차이점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이제 가는 어땠느냐, 그리고 반면 나는 어땠느냐 이렇게 보지.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뒤에 하지만 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 이렇게 예시답안을 한번 베껴 쓰기를 해보고 다시 요 매트릭스를 본다면 이제 이해가 될 거다 이거지. 자 1번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 것은 공통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차이점 쓰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공통점 쓰세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야. 자 이제 2번 들어가 보자. 2번은 제시문 가에 나타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즉 요약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 나와 마의 입장을 분류하라. 그러니까 요약 분류하는 입장이지. 요약 분류. 자 그 다음에 두 입장 중 나가 속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라. 그러니까 이건 비판형 논술이지. 자 500자 그리고 300자 내외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제시문 가 나에 대한 설명은 있다 이거야. 일단 가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요거 사회 집단에 대한 얘기와 개인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 윤리란 무엇이고 사회 윤리란 무엇이냐 이거야. 자 이거는 개인 윤리는 도덕적 요청에 의해서 이타심이 생기는 것이고 이타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회 윤리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정의를 내세우는 것 그게 사회 윤리다 이거. 그래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뭐나 달라요 이런 뜻이야. 다르다 하는 거야.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누구지? 니부어라는 학자지. 니부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때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다르다. 이거는 니부어의 관점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은 최대한 배제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좀 이해한 걸로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원칙은 개인 윤리와 그리고 사회 윤리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제시문 나가 아이만 이야기가 이거 개인 윤리냐 사회 윤리냐 이거야. 자 이걸 따지는 건데 이거 볼까? 제시문 나는 보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뒤로 넘어가서 재심은 다를 한번 볼까? 가족을 사랑하고, 자, 가족애가 나왔어. 가족을 사랑한다, 가족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게 된다. 자, 가족애가 커져서 뭐가 돼? 인류애가 된다, 이거. 자, 국민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 일단 먼저 확장적이니까, 자, 이렇게 하자. 가족애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 국민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인류애로 확장된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확장된다, 이거. 그리고 제시문 말을 보면, 제시문 말도 있잖아. 이거 무슨 얘기 하냐면, 따라서 남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들과의 대인 관계의 승리로 나간다. 이 말은 개인의 특성을 함량하면, 고치면, 그러면 사회적 관계가 좋아진다, 이거. 그래서 개인 윤리가 사회 윤리로 확장된다, 이 말이야. 자, 요게 개인 윤리적 입장이야. 그래서 제시문 다와 마는 개인 윤리적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여기 보자, 이거. 아히만 이야기 보자. 그럼 아히만은 이게 개인 윤리냐 사회 윤리냐, 여러분은 좀 헷갈린다, 이거. 근데 요거 보면 아히만은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 악마를 봤다, 이거. 근데 문제는 실제로 평범한 모습의 아연 실색이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끔찍히 아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저 뭐가 있다? 가족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 그는 친위에 대해서도 친구의 권유에 떠밀려가지고 간 것이다. 자기가 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친위대, 나치 친위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친구의 권유에서 친위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거. 그런데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때 양심의 가치를 못 느꼈다, 이거. 일상생활에서는 근면하고 또 무능하진 않았다, 이거.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걔는 정상이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있잖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이거. 그럼 범죄자가 됐는데 그것은 성찰의 부재됨이라고 말했다, 이거. 자,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친위대에서 하고 있는 일, 그거는 일상생활이 아니죠. 일상생활이 아니고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그리고 친위대니까 어떤 직업생활을 한 것이죠. 이런 직업수행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얘는 어떻게 했다? 성찰의 부재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게 되었다, 이 말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히만은 우리가 요 가족에서 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족애가 확장돼서 뭐 국민을 사랑하는 거,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애로 확장되지 않고 있죠. 이게 이제 요게 사회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만은 사회윤리가 중요하다. 개인윤리하고 사회윤리는 서로 다른 거야. 자, 그럼 이제 제시문 라에서 보면, 라에서는 이거 보면, 자, 그러므로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법률을 가지고 도를 삼으면 처음에는 고생되지만 점점점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인자함을 가지면, 자, 법률을 가지면 이롭고 인자함을 가지고 도로 삼으면 공공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인자함을 가지고 도를 만드는 것과 법으로 도를 만드는 것, 이 중에서 법으로 도를 만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판할 수 있어요. 제시문 나와 그리고 제시문 라, 이렇게 요거는 사회윤리다, 이거. 그런데 다와 마는 개인윤리다, 이거. 그러면 요거 비판하는 문제에서는 얘는 다는 지금 가족에 의해서 인류애로 확장되잖아. 자동적으로 연쇄적이잖아. 그 여기서는 보면 연쇄적이지 않다, 이거 연쇄성이 없다, 비연속성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마에서는 개인의 특성만 잘 이렇게 개선하면 사회적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확장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 법과 제도가 필요하지 인자함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 다 동시에 해결을 했는데, 자, 일단 분류를 하면 제시문 가는 개인윤리적 관점이 다와 마다. 자, 이제 사회윤리적 관점은 나와 라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제시문 가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두 관점을 제시한다 해서 분류의 기준을 간단하게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라는 나와라는 사회윤리적 관점이고 다와마는 개인윤리적 관점이라고 해서 분류했죠. 분류 기준에 의해서 두 개의 분류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각각을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비판하는 거잖아요. 한쪽 입장에서, 즉 나가 속한 입장이 어디예요? 아까 나가 알히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윤리 입장에서 반대쪽 입장 개인윤리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기준, 요거는 사회윤리죠. 요거 비판하라 그랬으니까 공식이 뭐예요? 대, 지, 기, 내가 나와야 되죠. 비판 대상이 있어요. 비판 대상, 그 안에 비판 지점 A, B가 존재하겠죠. 비판 기준은 그 외부에 바깥에 존재하는 거죠. 비판 기준에 의해서 볼 때 A나 B는 어떤 내용?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비판 기준은 요놈이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비판 대상은 뭐죠? 개인윤리죠. 개인윤리적 관점이요. 비판 지점은 개인의 윤리가 점점 사회윤리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 아이만 봐라. 가족을 사랑하지만 인류애로 확장되지는 않았지 않냐.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개인의 특성을 갖추면 사회적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런 인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사회윤리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요. 절대 뭐 배경지식 동원하지 말라 이거요. 그리고 사례 별로 필요 없다 이거. 사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기서 논점만 쓰라 이거. 답만, 원하는 답만 써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3번은 A씨의 평가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느 입장을 하나를 정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그러면 하나를 정해서 1번. 그리고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걸 지지하는 거야. 2번. 그리고 다른 논거를 비판하는 거 3번.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 4번. 이렇게 말하고 있어. A는 뭐냐? 뭐 택시기사가 운행하다가 쓰러졌다 이거야. 그런데 A란 인간이 아니구나. 여기 승객이구나. 승객이 비행기 시간이 급하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그냥 놔두고 지는 공항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사망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이 탑승한 승객은 나쁜 놈이에요. 즉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써달라는 거네. 자, A의 주장이 있습니다. A가 볼 때 택시 승객에 대해서 A는 이 택시 승객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랬을 때 네 생각은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게 돼요. 이걸 하나 선택하라 그랬죠? 선택. 그래서 주장을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찬성이에요. 또는 반대예요.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죠. 자, 이 선택했으면 이거 뒷받침하는 이유를 써야 되는데, 자, 뭐 내용은 이래요. 제시문을 가지고 이유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 이유, 근거는 뭐냐? 바로 제시문 나아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시문 나아에 대해서 나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반대하는 제시문을 정해야 되니까 반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론, 제시문 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라 그랬으니까 재반박을 해야 됩니다. 재반박. 그래서 제시문 요 가에 대해서 어떻다? 비판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옹호하라 그랬으니까 재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 찬성하는 입장이 정당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주, 이, 반, 제로 글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반대쪽은 반대로 움직이면 되겠죠? 여기는 가가 될 것이고 여기는 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제시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제시문 가는 무슨 내용이냐? 이거 우리 해설서 여기 쭉 보면
우리 비판하는 것이 통념에 대한 비판입니다. 통념에 대한 비판. 이 통념은 뭐냐? 우월한 능력을 지닌 자한테 있잖아. 우월한 능력을 지닌 자가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약자들이 강자의 능력을 시기하고 또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도덕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약자들의 논리에 빠지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두 번째 단락은 하지만 있잖아요. 강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는 동등함이 있다. 그래서 다수의 약자가 강자를 견제하는데 물론 그것은 동등하다 이것은 강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하향 평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자의 도덕은 약자의 도덕, 거짓 도덕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강조하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요. 철학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철학이 사적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에서 그런 실천적인 문제에서는 우선거리가 된다. 해결책이 못 된다 이거.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철학은 어떤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변적인 철학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삶의 주인이 되어라. 강자의 이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제시문 나에서는 기업은 구조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간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인프라 덕분에 경영을 해서 이윤을 보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경제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런 사회가 그런 기업을 도와주는데 문제는 사회적 인프라 이외에도 기업과 정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시민의식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다면 기업은 교만한 것이고 그런 기업은 어떻게 이윤만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퇴출돼야 된다. 시장에서 퇴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시문 가는 그리고 제시문 나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얘는 강자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제시문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거는 택시 승객이 택시 기사를 버리고 간 사건에 대해서 이거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시문 가나 나는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의 논지와 나의 논지를 가지고 추론해 나가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재주장으로 글을 쓰면 된다 이거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매트릭스 요거는 있잖아. 요 매트릭스는 영어로는 행렬을 말해. 행렬. 그러니까 이거는 개요짝을 말해. 매트릭스란 말은 행렬 개요를 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논술에서 개요 짤 때는 서론, 본론, 결론 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짜는데 그건 구닥다리 개요고 이 글을 쓰는 패턴에 따라서 개요를 짜는 방식이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이고 실제는 어떻게 짜게 되느냐 이 공간을 보자. 요거는 이제 반대되는 주의 반대되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주장을 먼저 씁니다. 주장 Q. 나는 A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먼저 써요. 그럼 이제 근거 제시문 P를 갖고 와야 되겠죠. PQ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시문을 골라오는데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할 수 있는 제시문은 나다 이거야. 근데 나는 지금 뭐냐면 이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인프라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기업은 사회 인프라에 의해서 이윤을 냈으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교만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퇴장시키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제시문이에요. 이게 여기서 택시기사의 행위, 택시 승객의 행위 있잖아요. 자, 택시 승객의 행위에 대해서 A가 비판했어요.
도덕적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말과 이 말은 전혀 지금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이거.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잖아. P이면 Q이다고 했을 때, 자,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자 이제 김유 씨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게 근거고 이게 주장인데 이게 참이니? 무조건 F야. 거짓이야. 왜? 김유신이 누군지 알고 뭔지 알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사람 이퀄 김유신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뭐야? 매개념이지. 그러니까 요거 대전제, 소전제, 결론. 3단 논법이네. 그래서 여기가 뭐가 필요해? 논리구조상 3단 논법의 논리구조가 좀 필요한 거야. 그럼 가보자 이거. 요거 어떻게 해야 돼? 기업과 그리고 여기에 택시 승객은 어떻다? 요거 매개념 같은 놈이다. 이런 게 있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같은 거냐? 기업은 말이다. 기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에 의해서 기업 영리 활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퇴장된다. 퇴출돼야 된다. 자, 그럼 승객은 보자. 승객은 인프라가 있었냐 이거. 인프라가 있다. 승객은 비행기를 타러 갈 거다 이거. 공항으로 비행기 타러 갈 거다 이거. 그거를 가기 위해서 택시 회사랑 그리고 택시 기사라는 인프라 때문에 가능하다. 즉 대중교통이라는 인프라 때문에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거. 따라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진다 이거. 그런데 택시 승객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택시 기사가 위험해지고 있는데 돌보지 않았다 이거.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거.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어떤 퇴출 또는 퇴장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어떻게 한 거니? 이거 추론한 거잖아. 3단 논법적 추론한 거잖아. 매개념 만들었어. 자, 그리고 심지어 기업과 승객의 유사성을 찾아서 유비 추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자, 형식은 3단 논법을 썼고 내용은 기업과 승객의 매개념 잡아내는 것을 유추해서 적용했다 이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뭘 써야 될까? 여기 이제 반론을 써야 되겠죠. 반론은 제시문 가에 따르면 뭐가 있다요? 강자 이익이 있다 이거. 반론. 자, 제시문 가에 따르면 강자 이익이 있다 이거. 그러니 이거 약자의 거짓 논리에 빠지지 말고 택시 승객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 있죠? 재반박. 그래서 재반박하게 됩니다. 재반박을 하는데 재반박은 이거 틀렸다 이거. 야, 택시 기사의 도움 없이 어떻게 승객이 공항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사회는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내 입장이 많다. 제 주장. 그래서 주의 반제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이렇게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있는 매트릭스 요거 있잖아. 요거는 그냥 편집용이야. 실제 시험장에서 매트릭스는 어떻게 그리게 되느냐?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지. 주장, Q, P, 근거. 그리고 주장과 근거 사이에 있어야 되는 매개념. 자, 그리고 반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 이렇게 재반박. 그리고 재주장.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리는 거지. 자, 요게 1단계야. 1단계는 PQ를 찾는 거야. 주장과 재심을 찾고 2단계 매개념, 반론, 재반박을 찾는 거야. 3단계 혹시 글이 되게 많이 복잡할 경우에는 뒷받침하는 사례, 즉 상수를 써야 된다 이거지. 예시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될 경우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시험장 매트릭스는 이게 시험장 매트릭스다 이거. 이게 주장하기 매트릭스. 요거와 똑같은 게 문헌기 추구, 대안제시 매트릭스. 이 두 개 매트릭스는 똑같다 이거. 요게 이제 시험장 매트릭스다 하는 거다. 요걸 현강에서 본격적으로 8월달에 배우고 있다 이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숙제로 내준 일이고 여기 이제 예시답안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수리 논술은 김지훈 쌤이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못 풀었을 거예요. 왜? 1, 2, 3번 푸느라고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4번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거 자료 해석 문제예요. 제법 까탈스러워요.
자, 여기서 사회의 미래 전망을 담고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자료 1, 2, 3은 미래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각각 해석하고, 그게 1번 자료 해석을 먼저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지지하는 입장을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Q 주장이 있고요, P가 있다. 자, 주장은 뭐냐면 제시문 1번과 제시문 2번이 대립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선택하고요. 이걸 근거를 제시하는데 자료가 1, 2, 3 있으면 1, 2, 3의 자료를 가지고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구하는 게 자료를 각각 해석하는 게 먼저고, 자료 해석하는 게 먼저고 1번. 자, 그리고 지지하는 입장을 하나 선택하고, 그게 2번. 자, 자료를 일단 각각 해석하는 것부터 하고요. 그리고 요거 지지하는 입장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다시 3번 이 자료를 사용해서 근거로 이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글자 수가 500자 내외니까 굳이 1, 2, 3으로 이렇게 쓰게 될 경우 요거 이제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내가 내용을 좀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일단 선택부터 합니다. Q 주장 선택. 자, 어떤 게 맞다 선택부터 하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요 해석과 근거를 같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유형처럼 하고 2번 유형처럼 하는데 요렇게 하는 건 되게 복잡했을 것이다. 이거. 요렇게 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거. 자, 해보자. 제시문 1번은 미래 세대가 되면 무한한 여가와 휴식을 누릴 것이고 그것은 실업이 오겠지만, 기술 발달로 실업이 오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제시문 1번 입장 있잖아. 1번 입장과 제시문 2번 입장이 있어요. 1번 입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P면 Q이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실업이 온다. 실업이 증가한다. 근데 이게 일시적이다. 이거 일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시적이다.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거. 자, 실업이 증가하고 이번째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생산성이 증가하면 인간은 더 적은 시간으로 노동하고 여유로워진다. 이거.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노동시간은 줄어들고요. 노동시간 감소해요. 자, 그리고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즉 평등한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여유를 즐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문 2번에서는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술과 경쟁하는 노동자는 끔찍한 사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화가 되면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P면 Q이다. 자동화가 되면, 즉 기술이 발달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자동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다? 모든 부가 로봇을 소유한 사람한테, 즉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고, 나머지 경쟁해야 되는, 노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불평등과 격차의 시대가 될 것이다.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거 자동화로 인해서 로봇을 지배할 수 있는 자, 로봇을 소유한 자들은 부유한 사람이 되고,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사람, 경쟁해야 되는 노동자들은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이런 걸 뭐라고 해? 기술 긍정론, 또 뭐라고 해? 장밋빛 있으니까 기술 낙관론이라고 하지. 제시문 2번은 뭐에 해당해? 비관론. 그리고 부정적 입장이지. 부정론. 이렇게 대립항이 됐어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료 1번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야. 자, 자료 1번을 읽습니다. 야, 우리 자료 데이터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 했니? 공식 있잖아. 공식이 이런 거였어. 쟁, 변, 상, 턱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니? 자, 쟁점이 뭐냐? 변수는요, 전체적인 상관관계는요, 부분적인 특이점은요,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변수부터 먼저 확인한다. 독립변수는 뭐고 종속변수는 뭐냐? 여기 독립변수 x가 있잖아. 시간의 변화 띵띵띵띵, 시간의 변화 여기 변수.
자, 이거 종속 변수는 뭐야? 고용률이지. 그래서 고용률이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가끔 변수를 이렇게 뒤바꿔 놓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뭔지 봐야 돼. 이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고용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야. 그런데 두 번째 쟁점은 뭐냐? 쟁점은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그래프로 수치를 지었지. 그러니까 쟁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와 있는 거야. 개념 사랑한다 라는 추상적 개념, 온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의하는데 조작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량 가능한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정의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즉 미래 세대, 시간이 흘러서 미래 세대가 되면 뭐 고용률은 뭘 알아보기 위한 거야? 그래, 이 그래프 봐봐. 이만큼이 뭐야? 고용이잖아, 고용.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건 뭐야? 실업이겠지. 그래서 미래 세대는 실업이 온 다음에 그래서 실업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실업이 올까? 실업 어떻게 올까? 그 실업을 고용률로 측정해 보자 이거.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된 거네. 미래 세대의 실업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률로 측정을 해보자 이거. 그래서 3.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보자 이거.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보면 야, 상관관계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니? 네 가지뿐이잖아. 강한, 약한,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에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지지. 요거 네 개밖에 없어. 그럼 봐봐. 요거 상관관계 어떻게 되고 있니? 여기서 이쪽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하향하고 있으니까 음의 상관관계지. 그래서 음의 상관성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용률이 하락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실업의 증가가 발생하네. 자, 이제 특이점은 뭐냐? 특이점은 이런 거지. 특이점을 읽어내는 방법. 자, 공식이 있었지? 첫 번째, 극단값으로 한번 읽어봐라 이거. 극단값이란 것은 최고점과 최대값 60, 최소값 45. 이 사이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 두 번째, 상대적 비율을 쳐다보거나 또는 뭘 보라고? 또는 되게 예외값이 존재하는지. 예외값. 그러니까 이게 추세선이잖아. 추세선인데 여기 벗어난 막 극단적인 예외값 이런 게 존재하는지. 세 번째는 뭐니? 세 번째는 구간을 분석해보자.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추세선 이외에 요게 추세선이 사실은 요 점들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찍힌 거잖아. 그래서 예외값이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극단값도 해당하지 않고 뭐 예외값도 해당하지 않는데 구간은 해당하는 것 같아. 구간은 해당하는 것 같아. 어떻게? 여기 봐봐. 최소값이 있지. 이 최소값을 따라서 이렇게 구간을 분석하면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지. 그래서 특이점은 뭐야?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서 어떻게 돼? 반등하지, 반등. 다시 반등한다고. 그러니까 회복세라고. 실업을 겪었지만 실업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거. 회복세가 된다 이거. 회복한다 이거. 고용이 회복된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해석하면 아까 했잖아. 기술에 대해서 긍정론과 기술에 대한 부정론이 있었잖아. 그럼 해석하면 실업이 증가해요 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부정론으로 가는 거고, 실업이 기술 발달로 실업이 증가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회복된다 하는 것은 긍정론이지. 이렇게 해서 다면적으로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해 이 그래프가. 자, 그래서 좀 풀기가 어려웠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긍정과 부정 하나를 선택해서 주장. 그래서 근거, 그럼 어떤 근거 사용해야 돼? 긍정이면 이걸 근거로 사용하고 부정이면 이걸 근거로 사용해서 PQ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구조지. 자, 그럼 이제 자료 2번을 보자. 자료 2번을 해볼까? 자, 자료 2번을 다시 해볼게. 쟁, 변, 상, 특으로 해보자. 변수부터 읽어내보면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있다. 독립변수는 시간의 변화다. 시간의 변화. 그래서 시간이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별 노동 생산성 대비 근로자 소득 비율, 이 말이 뭐야? 대비 앞에가 분모가 되지.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소득이 분자가 되고 비율을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한 수치다 이거. 그러니까 뭔가를 측정한 것이네. 그래서 이거 뭘 본 거냐면 노동 생산성 분의 소득에 대해서 비율로 계산을 해본 것이다 이거. 그럼 쟁점은 뭐냐? 미래 세대에서는냐? 미래에는 요거 어떻게 될 것이냐? 뭘 본 거야? 생산성이 증가하는지 아닌지, 소득의 격차가 있는지, 소득이 증가하는지, 소득 격차는 어떻게 되는지, 소득이 증가하는지 또는 생산성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상관관계 보면 어떻게 돼? 둘 다 감소해. 2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은 지금 이거 종이 만드는 제조업이면 3차 산업은 종이에다가 막 필기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는 박교생 같은 사람들을 3차 산업이라고 하지. 서비스업.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면 있잖아. 자, 상관관계를 보자. 상관관계를 보면 2차 산업, 3차 산업 전부 다 이렇게 감소해. 그러니까 음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자, 일단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거 알았어. 특이점은 뭐냐? 이 감소 정도의 비율이 상대적인 거야. 이거 봐봐. 여기 봐. 상대적 비율이 큰 거야. 이렇게 상대적이야. 누가? 3차 산업이 많이 감소하고 이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에서 그게 심해. 기울기 감소가 심해. 자, 이런 걸 이제 읽어낸 거야. 그럼 요거 의미를 해석할 때, 야,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과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 있잖아.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그거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 그걸 해석해볼까? 자,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해석을 해보면 일단 요 값이 음으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감소하는 경우에 생각해보면 생산성. 자,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 전부 다 생산성이 증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생산성이 증가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자동화된다. 뭐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런 말 하고 있고 이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이 여가는 평등하게 지니게 된다. 평등하게 가지게 된다. 아니다.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요게 P, Q인데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럼 생산성과 소득에 대한 얘기는 있으니까 자, 이걸 생산성이라고 하고 자, 이게 뭐야? 분모. 자, 이제 분자. 요거는 소득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요거 값이 어떻게 되냐? 그 값. 여기지? 요런 데이터. 비율. 산업별 노동 생산성 비율 요거잖아. 요 데이터가 80에서부터 감소되잖아. 전부 다 이제 감소하고 있다. 감소. 그럼 이걸 따져보자. 경우의 수를. 첫 번째, 생산성이 어떻게 돼?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소득은 어떻게 돼? 유지되고 있으면 이 값은 감소하지. 다음 두 번째, 야, 생산성이 증가해. 그런데 분자가 소득이 감소해. 그럼 요 값이 감소하지. 세 번째, 야, 분모가 유지되고 있는데 분자가 요거 소득이 감소하면 그럼 요거 감소하는 거지. 네 번째, 요거 분모가 생산성이 감소하는데 여기 너무 많이 더 급감하면 더 떨어지면 더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제 요 값이 감소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있잖아. 해당하는 걸 살펴보면 해당 사항은 이래. 해당 사항은 이거 생산성 다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성 다 증가하는 거니까 요 생산성 증가하는 거 요거랑 요거만 해당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소득이 유지가 되는 거, 여유로운 거, 요거는 1번 입장은 요걸 지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 소득이 감소하는 요 부분은 요거 격차가 늘어난다. 요 부분을 지지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둘 다 소득과 생산성이 감소하는데 생산성은 다 증가하는데 첫 번째 분자 소득이 유지가 되면 여유를 가진다. 이렇게 긍정적 입장을 지지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부정적 입장을 지지하게 된다 이거지.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 이제 자료 3번을 해석해보자. 자료 3번 가서 쟁변상특도 해보자. 자, 이거는 월평균 근로시간 및 실질 소득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쟁, 변,
상, 특으로 정리가 돼.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뭐냐? 변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있으면 시간의 변화가 있다. 시간이 얼마나 바뀌었냐? 한 세대가 바뀌었다. 즉 30년이 바뀌었다. 그 다음 뭐가 바뀌었니? 했더니 근로시간이 어떻게 됐다? 근로시간. 그리고 실질소득이니까 실질소득은 목록소득, 돈을 번 것에서 이자, 그러니까 돈을 번 것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벌었냐 이거야. 2015년에 300만 원에 해당하는데 2045년은 요 300만 원 값어치로 따졌을 때 305만 원이니까 상승했다 이거. 요건 근로시간은 줄었다 이거. 그래서 상관관계를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여유는 근로시간이 줄면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럼 여가는 생기는가? 그럼 소득 변화는 어떤가? 즉 격차가 나는가? 그거 알고 싶은데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보면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노동시간은 줄었다 이거. 줄었는데 얼마나 줄었냐 이거. 210에서 120으로 30년간 줄었다 이거. 그 다음에 소득은 어떻게 되냐?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되냐? 300에서 305로 늘었다 이거. 그래서 근로시간은 줄고 소득은 증가했다 이거. 오. 그런데 특이점은 어떻게 되냐? 특이점을 보자. 특이점을 계산하면 특이점 계산하는 방법이 극단값이나 상대적 비율, 구간 분석인데 이 구간 분석하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상대적 비율을 계산해 볼까? 그럼 상대적 비율을 계산해 보면 상대적 비율은 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시간은 초기 값이 210, 그 다음 변화량은 90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지? 100. 그러면 얼마쯤 되지? 약 한 45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45% 정도 변한 거야. 30년 동안 45% 감소한 거야. 소득은 어떻게 돼? 300 초기값 변화량 5 곱하기 100 했으니 1.6% 정도 되는 거야. 여기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는 다르다고 했다. 퍼센트 포인트는 단순 비교야. 그러니까 15%와 30% 차이는 단순히 15% 포인트 차이 난다 이거. 그런데 15에서 30%로 변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 B는 15%가 최초이고 변화율 15니까 30에서 5를 뺀 거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100% 바뀐 거야. 이렇게 해서 15% 포인트냐 100%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여기서 1.6%와 4.45%니까 어때? 근로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소득은 늘지 않았지 거의. 자 이거 계산하면 자 여기서 이제 따져보자. 야 긍정론과 부정론 있잖아.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 야 근로시간 줄었잖아. 그러니까 여가가 생긴 거야. 소득 늘었잖아. 좀 여유로운 평등을 누리는 거야. 평등한 여가를 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론은 그럼 뭐냐? 요거지. 야 근로시간 줄었잖아. 그건 실업이야. 실업을 당한 거야. 왜? 소득은 그렇게 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30년 동안 1.6% 늘어난 건 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격차가 심화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다면적 해석, 양면적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매트릭스 봐봐. 설명 기준 제시문 낙관론 1, 제시문 2, 비관론 이렇게 대립항이 되고 설명 대상은 자료 1, 2, 3이고 설명 지점은 상관관계를 계산한 거야. 여기서 설명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잖아. 해석을 했더니 긍정만 몰아서 읽어봐. 그래서 요걸 지지하는 게 되고 다음 부정론은 보면 요거 부정적 전망만 읽어내면 요 비관론을 지지하는 게 되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다. 자, 예시 답안을 여러분들이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모든 대학의 적합도를 한번 판별해 봅니다. 단 연세대만 제외입니다. 연세대는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고 시험 유형이 이 유형과 다르고 수리적 문제도 우리가 친 수리 논술과 다르기 때문에 연세대에 대한 적합도는 연세대 반에서 연세대 모의고사 쳐보면 압니다. 연세대 반에서 연세대 모의고사 쳤을 때 B 플러스 나오면 엄청 잘한 겁니다. B 나왔다 잘한 겁니다. 자, A나 A 플러스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세대는 연세대 반에서 측정을 하면 되고요. 그 외의 반, 성대, 서강대, 그 이하, 인하대, 아주대까지 리포트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적합도가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 대학에 가서 모의 논술을 지원해 보는 것보다는 한 번의 시험으로 어느 정도 측정치를 내보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의미를 우리가 유의미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 간의 극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논술 지원하면 되는데, 단 포인트는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합격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원 가능성을 뜻합니다. 상이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그래도 가고 싶은데 중이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럼 중이 떴으면 보완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원하고 싶으면 보완하라 이거. 근데 보완해야 될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어떤 영역, 어떤 학교는 어떤 영역을 보완하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가 뜨면 X로 표시되는데 이거는 지원을 하지 마라. 지원 불가 이렇게 됩니다. 아예 부적합이 뜨기도 하는데 부적합은 절대로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능성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 원서 내고 시험 칠 때까지는 보완할 시간이 있습니다. 원서 내고 실제 시험 칠 때까지는 보완할 시간이 있으니까 상은 꼭 지원에 참고하시고요. 중에서 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보완하라라고 주는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라고 하는 것이 진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곡하지 말고 목표는 어떤 대학교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 자료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이었습니다.